자, EBS 수능 특강 내 실전 2회에서 6번, 11번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유류분에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그 소주제 써놓은 것처럼 유류분에 대한 의미라든가 도입된 이유, 그 다음에 법적 상성분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와 그 다음에 그 문제점과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요거 좀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경제에 대한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갖는 것이 좋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좀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증여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문에서 증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이죠. 생전. 키워드를 보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뭡니까? 넘겨주는 것이죠. 넘겨주는 것인데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넘겨주든지 간에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공제되는 게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20살 이상의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가 될 때 세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공제를 해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빠르게 가죠. 유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언 플러스 증여예요. 즉,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물려주는데 누구에게? 보통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런데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요. 재산을 넘겨준다라고 할까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 다음 세 번째로 갈까요? 유류분이라는 용어를 알아둡시다. 각종 개념들을 먼저 좀 설명하고 있어요. 유류분. 유증을 할 때 어떤 그 몫이겠죠. 그래서 요거의 핵심 키워드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일정한 범위를 반드시 재산이에요.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이다. 무슨 말이냐?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피상속인이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법적으로 어떤 혈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돈은 남기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게 있으면 또 나누겠지만 일정 범위로 나누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 재산 싸움이 바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보면 1번 추가적으로 좀 더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 봤을 때요. 보통 이거 민법이죠. 자, 민법상으로 봤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하니까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이야. 상속인은 그죠?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니까 자식들이겠고, 또는 와이프나, 사람이고,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사람의 상대 개념이죠. 그래서 민법상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즉,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 물려주는 사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 가진 분.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의 권리를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공평하게 자녀수 나누기 n분의 1이죠. n분의 1로 확보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확보를 하는데 그 권리를 확보하는 그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해당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가요? 2번으로 들어가서 이 유류분에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와 유증까지 간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증여와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있는 유증이죠. 유증까지 간섭이 가능한 것이 유류분입니다.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너 살아생전에 증여받았잖아. 그럼 그거 빼고 너 지금 받아야 될 거목은 이것만 가져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상속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단의 내용 끝입니다. 개념 설명했고요.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갑시다. 미리 읽어오기 예습하면 좋습니다. 네, 그걸 적극 권장하고요. 두 번째 문단. 이제 여기선 유류분에 도입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도입했던 이유, 네, 도입은 1977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이 네,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차근차근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그 당시에, 이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 집안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네, 보통 아버님들이 재산의 뭐 법적 소유자가 되고 이런 거요. 네, 가장에게, 네,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아버님들이 좀 절대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권력을 갖게 됐었죠. 그런데 이 가장에게 집중이 되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야, 너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줄 거야. 누구한테만 물려줄 거야. 이런 네, 재산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해서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줘. 유언 절대 자유 원칙이 있거든요. 유언 절대 자유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네, 사려 깊지 못한 이유 중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려 깊지 못한 이유 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해서 막 재산 갖고 막 큰 다툼도 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려 깊지 못한 유증은 어떤 문제점을 발생을 하느냐? 바로 네, 부양 가족의 네, 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위험을 발생하게 합니다. 생활을 네, 상속받아야 될 그 어떤 와이프나 자식이나 기타 구성원들의 네,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그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문제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거는 약간의 당시의 문제점, 문제 상황이라고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개념적으로 볼까요? 두 번째 도입한 이유. 일단 그 피상속인의 재산, 아버님의 재산이라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당시에.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자가 식구들도 아껴 쓰고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던 재산이었다. 그 당시에요. 예, 77년 그 당시에. 그래서 네,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형성한 걸로 그때는 봤어요. 네, 함께 만들었다, 형성했다라고 예, 그 당시에 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가족 공동의 소유물로의 성격이 있다. 가족 공동 소유물의 소유물의 성격이 있는 거죠. 아버님 재산을 혼자 만드셨나요? 저도 못 입고 못 먹고 아버님한테 그 모진 구박받으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던 거고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 소유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들이 자기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권리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요. 77년도 당시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든 재산이에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 소유물의 성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류분을 법적으로 공식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들 중심의 상속이었습니다. 아들 중심의 상속을 하게 되니까 이거 봅니까? 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발생이 돼서 이거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도 있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까지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상속을 했고 제사도 아들과 딸이 구분하지 않고 다 지냈습니다. 다 지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중국 주작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차별적인 어떤 신분 질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네, 지금 요즘 현대 시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딸 동등하게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구분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6개 문단인데 세 번째 문단 유류분. 한마디로 증여나 상속받을 때 가장 필요한 컨셉들이 있는 거니까 상식으로 좀 익혀두자. 살아가면서 평생.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요거는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속순위에 따른 세 번째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가장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법적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법적 상속분. 이것이 무엇인지 좀 체크해 보자.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에 법적 상속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법적 상속분을 첫 번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적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상속 순위는 일단 자식이 먼저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자기가 직접 낳은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요거 용어를 좀 다시 재해석해서 자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고 또 직계 존속도 있어요.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싶죠? 존속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제1순위, 부모님이 2순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비속과 존속 여기서 대부분 끝나죠. 근데 이렇게 좀 가족이 더 없으면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이루어져요. 3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이라고 하는데 사촌 이내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계 혈족. 사촌 이내에 어떤 사촌들이 받을 수도 있다. 저기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을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받고요. 플러스, 없으면 다음 순인데, 이미 앞부분에서 거의 얘기했습니다. 선순위. 제1순위가 랭킹 1위가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여기 할까요? 직계 비속이 1순위, 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사촌이네가 4순위예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면 가장 1순위가 누구다? 자식입니다. 자식들이에요. 핏줄이에요. 자, 됐습니까? 다음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요. 그것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쭉쭉쭉쭉 넘어간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배우자에 관련된 것이 있죠. 요즘은 배우자는 남편 또는 아내 재산 절반을 우선 받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많이 받아요. 자식들은 그 나머지 50% 갖고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요 질문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간단히 얘기해 준 겁니다. 공부해 왔어요. 보고서 나도 공부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는요. 자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다릅니다. 자식이 있을 때 그죠? 자식이 있을 때 없을 때인데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비속이 있을 때와 비속이 없을 때를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마 비속이 없을 때 얘기였던 것 같죠? 그래서 자, 비속이 있을 때는 그죠? 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속이 있을 때는 같은 순위죠. 비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비속일 때는 비속과 같은 순위가 돼요. 같은 순위가 되고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비속은 자식입니다. 네, 자식이 없으면 이때는 부모님과 네, 존속과 같은 순위가 된다. 부모님과 같은 순위가 된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순위예요, 지금. 네, 법적 상속분에 대한 네, 순위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배우자고 예, 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입니다. 직계 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100%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우자 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100% 재산을 다 받는다라는 점. 다 받으면 좋죠. 예, 세금 그만큼 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이 1인 1경우에 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을 때죠. 다섯 번째는 배우자가 없을 때입니다. 네, 배우자가 없을 때는 비로소 그때의 형제자매라든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으로 상속순위가 돼요. 형제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인데 반계까지만 쓰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요런 상속 순위가 있는데 이걸 법적 상속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순위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순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 상속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또 네, 법적 상속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네, 상속인의 수라고 할까요? 네, 상속인의 네, 수를 고려를 하면요. 네, 요것도 또 첫 번째로 갈까요?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다 칩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속인은 어떻다고? 네, 동등하게 나눕니다. 예, 똑같이 나눈다라고 써져 있네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속된 말로 n분의 1이에요. 더치페이 하듯이 n분의 1로 재산을 나눕니다. 유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함께 살았던 배우자. 예전에는 네, 민법 초기 당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유류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이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이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직계 비속, 자식이라고 했죠. 비속은 자식, 비속 또는 네, 존속이 될 수도 있어요. 존속이 받아야 될 네, 존속의 네, 상속분에서 그들이 상속받아야 될 그 금액보다 얼마가 더 많다? 5할이 가산됩니다. 5할이 가산된다. 무슨 얘기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자식이나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남편이라고 합시다. 또는 아내라고 합시다. 배우자의 재산을 자식이나 남편이 물려받을 때 이 배우자는 거기에서 50%를 더 받아요. 50%를 더 받아요. 그들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네, 그 상속 비율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이렇게 개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법적 상식으로 꼭 알아둬라. 여러분들의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이것만은 좀 알려줘서 네, 생전 증여라든가 네, 사후 상속보다는 생전 증여를 택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내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열심히 모았다면 그걸 합법적으로 세금 내서 물려주는 거는 괜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고마워할 거예요. 나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사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사문단으로.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이렇게 법이라든가 경제 지문은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해하기 좋다. 자, 네 번째 문단. 자, 유류분 권리자의 법적 권리죠. 소주제 잊어버렸을까봐. 네, 유류분 권리자의, 네,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네 번째 문단.
자, 그래서 네, 유류분 권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유류분 권리자는 무엇인가? 유류분 권리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자, 유류분의 권리자죠. 네, 유류분의 권리자인데, 네, 첫 번째 유류분의 네, 권리자라고 관형 사용 어미를 좀 집어넣는 게 좀 더 부드럽네요. 그래서 유류분의 권리자인데, 자, 유류분의 권리자. 네, 첫 번째로 보면 직계 비속이 있죠. 네, 아까 했었던 피상속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유류분의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해야 될 분량이 있죠. 상속분의 2분의 1을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했었던 네, 직계 존속이 있죠. 네, 부모님이죠. 직계 존속과 그 다음에 네, 형제 자매가 있나요? 네, 형제 자매는 촌수가 그래도 조금 멀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법적 상속분의 얼마?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가 밀려서 이제 내가 부모야, 아니면 내가 형제 자매야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3분의 1밖에 못 받지만 자식과 배우자는 2분의 1, 50 반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유류분의 권리자가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야, 너 뭡니까? 상속받은 거 좀 토해내. 이 얘기죠. 유류분 네,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예, 유류분의 반환 청구. 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싸움 나는 거죠. 그때는 아유, 형제 자매가 좀 싸우면은 정말 좀 그래요. 네, 그러나 이게 현실로 좀 발생을 하니까 요것도 체크는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첫 번째, 네, 상속인이죠. 네, 상속인에 내가 상속받을 게 있어. 근데 내가 상속받을 일정한 양이 있거든. 상속인의 내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유류분,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침해받은 거예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침해하는 어떤 그 피상속인, 그죠? 재산을 물려주는 아버지라고 합시다. 한번 팔아봅시다. 또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물려주는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네, 증여나 유증한 거에 대해서, 야, 너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았잖아. 그거 토해내. 상속받을 때 다시 재정산해야 돼. 증여 또는, 네, 유증이 있어요. 네, 유증에 대해서, 증여, 유증에 대해, 예, 반환 청구를 합니다. 다시 계산하자. 너랑 나랑 법적 권리 동등하니까 다시 계산해 돈 토해내고 이거 모아놓고 날아갔자, 이 개념인 거예요. 자, 유류분.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네, 네, 법적 분쟁이 발생이 되겠죠? 네,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유류분을 물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유류분을 물려줄 수 있는 한도,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유류분 짝 빼면 되죠. 물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증여를 하든 유증을 하든, 그죠? 네. 유언장으로 물려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류분을 물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증여나 유증이 가능하다. 증여나 유증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아두면 됩니다. 네 번째 문단 끝. 자, 네 번째 문단 끝이에요. 증여나 유증. 다음에 이쪽도 지워서 바로 또 체크 들어가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인데,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은 그냥 평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어떤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문제점 같은 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쟁 가능성.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 2, 3, 4문단까지가 여러분들이 진짜 찐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제 5문단. 슬슬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 또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5번째 문단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른 그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또 차근차근 이제 정리 들어가죠.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또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근본적 문제죠. 자, 그래서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는요. 근본적 문제점은 아니, 내 재산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데 왜 침해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을, 이 부분이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야, 돈 모을 때 너희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왜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거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는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시대 변화에 관련된 겁니다. 시대 변화가 여기에서 좀 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문제점. 즉 아까 77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요 유류분 제도가 생겨났다고 그랬죠. 7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상황을 좀 훑어보면 첫 번째, 자, 시대 변화인데 지금 현재는 다양한 현재입니다. 요거는 따로서 현재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와 관련된 상속 의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상속을 받는다는 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상속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속 의존도가 낮아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즉 77년부터 현재 사이의 변화를 보면 현재는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상속을 의존할 필요는 없다. 다음 두 번째. 자, 이 가족 구성원들이죠. 가족 구성원들로 좀 보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심지어 이제 와이프들도, 남편뿐만이 아니라 와이프들도, 아이들도, 심지어 알바까지 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독립생활이 증가하고 있어요. 경제적 생활에 독립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독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이 민법에서 이 유류분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산 형성할 때 와이프와 가족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봤는데, 재산 형성에, 재산을 형성할 때 가족들이 기여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가족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보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인식이 나타났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에서 세 번째는 가장이죠. 가장이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가장이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가장의 재산이 아니에요.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합쳐져 있어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다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보기 어렵고, 그 다음 네 번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네, 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점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게 누굽니까? 피상속인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은, 네, 부모님, 주로 이제 옛날에 치면 아버지겠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네,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네, 제한하는 유류분이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네, 피상속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거든요. 이것이 유류분인데, 이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제한하는, 네, 유류분, 네, 유류분 제도의, 네, 정당성이, 네,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정당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상을 제시하고 있네요. 마지막 6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은, 네, 유류분을 다투는, 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네, 유류분을 갖고서, 네,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유류분에 대한 그 다툼에 관련된, 네, 법적 분쟁 가능성입니다. 이걸 다시 쓰는 이유는, 네, 소주제를 체크 못했던 친구들이 있겠죠?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써준 겁니다. 소주제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네, 이 유류분에 관련된 거죠. 이 유류분에 관련된, 네, 법적 분쟁이 심화됩니다. 네, 법적 분쟁이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속적인 도미노에서, 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겠죠. 가족 공동체가, 네,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을 갖고 싸울 때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사실은. 돈 앞에 뭐 장사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네,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적 분쟁이 유류분을 다투는 거죠. 법적 분쟁이 왜 심화되는가? 법적 분쟁 내 심화의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걸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심화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네, 이렇게 1번으로 들어갈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그죠? 예, 가능한 증여나, 네, 증여받은 걸 감추거나 축소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네, 상속받은 사람이죠. 네, 상속인, 자식이나 부모나, 뭐, 형제 자매가, 네, 상속인이, 네, 증여한 거에 대해서 증여받는 거죠. 증여에 관련돼서 어떻게 한다? 축소하거나, 네, 축소하거나 숨기려 합니다. 왜? 세금 많이 두들겨 맞으니까. 만약에 네가 100만 원을 증여받았어. 세금 얼마? 네,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좀 더 실감나게 할까요? 부모님이 나한테 100억을 줬는데, 난 이 100억 갖고 한 7, 80억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50억을 세금 내고 50억밖에 못 받아요. 회사 부도납니다. 내가 그 자금을 쓰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증여할 때, 증여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는데, 사람이 좀 들내고 싶겠죠. 네, 절세를 하고 싶겠죠. 네,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숨기려고 하는데 이 증여를 축소하고 숨기려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살아있을 때 생전 증여죠. 네, 이 생전 증여에 대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이 생전 증여에 대해서, 네, 알아내거나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기려면 또 숨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거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이제 유류분을 언급했는데, 유류분을, 네, 초과한 증여가 있을 수 있죠. 네, 초과한 증여가 아마 많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네, 초과한 증여가, 네, 많을수록, 네, 많으면, 이라고 할까요? 자, 초과한 증여가 많으면 일정한 부분 이 정도 물려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받아야 될 그 권리자들 사이죠. 네, 권리자 간의 법적 분쟁과 갈등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법적 분쟁과 또는 법적이 아니라 그 갈등이 굉장히 네, 심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되게 점잖게 얘기한 거죠. 실전에서는 네, 이 재산을 놓고 굉장히 네, 좀 더티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덜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해결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있고 지금 현재 현상이 어떻다라고 제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로 보면요. 네, 6번, 7번은 아마 지문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된 거라서 넘어가고요. 8번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8번 문제부터 좀 보세요. 8번 문제. 윗글에 근거할 때 블록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블록 A가 뭔지 확인하세요. 미리 읽어왔다면 뭐 알 수 있겠지만 블록 A가 첫 문단에 바로 있을 겁니다. 응? 어디 갔지? 블록 A가 어디 갔지? 블록 A에 대한 이해. 첫 문단이 아니라 세 번째 문단이군요. 네, 앞부분에 유류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상속 순위에 따른 네, 법적 상속분이죠. 분명히 문제 된다라고 그랬죠. 거기 뭐 배우자 상속분은 1대 1대 1.5가 된다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고 5할이 가산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5할이 가산된다라고 얘기했죠. 1대 1대 1.5는 배우자가 50% 더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상속인으로 1번, 2번은 1번은 직계존속, 2번은 직계비속 밑줄 쳐야 됩니다. 자, 1번에 직계존속 밑줄, 2번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만 있을 때 해서 직계비속 밑줄. 처음에 보이는 거 먼저 하세요. 자,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사회지문의 특징은 뭐다? 그 연결되는 대상, 판단 대상이 누구냐? 대상을 먼저 잘 설정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있을 때에서 쉼표에서 그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지문 형태예요. 지문에 언급된 내용이란 뜻입니다. 쉼표 왼쪽은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 오른쪽이, 자, 형제자매는 상속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은 상속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는 상속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은 상속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금액은 줄어든다인데 4번을 보면 자,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을 때 자, 내가 물려준데 배우자하고 부모님만 있어요. 부모님만 있어요. 그때 직계존속은 상속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있죠. 상속순위가 배우자, 그 다음이 누구예요? 직계존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갈렸을 뿐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관련된 실질적인 예시가 바로 9번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별표 칠까요? 기억의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 네, 이유, 원인 추론에 관련된 문제죠. 네, 이유 추론, 원인 추론 문제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해했느냐라는 것과 관련돼요. 유류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류분 제도의 개선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 1번 볼까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 증여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네. 실제로, 많아졌다라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 지문에서 얘기한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초과한 증여가 많으면 어쩌저쩌고 했는데, 침해할 수 있는 증여가 많아질수록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실제로, 네, 많아졌다. 침해할 수 있는 증여가, 자,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 세모 치세요. 요게 좀 알쏭달쏭 할 겁니다. 실제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갈등이 증가한다. 분쟁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증가했다가 아니라, 네, 증여가 증가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그 정도로 좀 고쳐줘야 됩니다. 네, 요거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요 문제가 정답을 찾기가 좀 애매송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여가 많아진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정확하게 지문과 연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